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제가 최근에 겪었던, 그러니까 제가 봤던 이 생각이 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갱년기 이후의 여자분이에요. 한 지금 55세 정도 됐으니까 이제 갱년기가 된 지 한 4-5년 된 거죠. 그분이 검진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매년 검진을 해요. 근데 검진을 하는데 이번에 뭐 지적이 나온 게 뭐냐면은 고지혈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채식을 원래 하고, 그다음에 매일 헬스클럽에 가든 뭐 그냥 걷는 걸 하든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 걷고, 또 안 그러면 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그렇게 일 주일에 한 6 일은 하는데 채식도 하고. 근데 왜 자기가 고지혈증이냐 이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아주 흔히 병원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나는 건강을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고, 또 실제로 식사와 음식 같은 거,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거죠. 사실 50세 이후에는 남녀 모두 건강에 대해서 뭐가 인제 드러나는 시기죠.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는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억울한 거는 아니에요. 억울한 건 아니야. 그리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지혈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혈압이 좀 올라간 것, 높지 않은 것, 그다음에 무슨 뭐 혈당이 좀 높은 거, 또 그렇지 않은 거, 당뇨가 있든 없든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거보다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질병에 대해서는 요즘에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나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50세 이후에는, 갱년기 이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 문제를, 우리 몸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거냐, 이런 거를 좀 제가 경험한 거, 이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50 세면은 한 반 이상은 산 거죠. 우리가 보통 한 85 세에서 90세 고쯤 산다면은 한 40년 정도, 30-40 년을 더 살게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수명에 대해서는 이게 코로나 전이거든요. 코로나 전에 보면은 계속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커브를 보면 점점 이렇게 그 수명이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1915년 이후 요때는 거의 늘어나지 않는 거죠.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늘어나지 않았죠. 줄지는 않았어요. 줄지는 않았지만은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지금도 별로 늘어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수명은, 우리가 기대 수명에 늘어난 거는 사실은 영아 사망률, 젊었을 때 태어나고 나서 이때 1 세까지 이때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적어져 있었지만은, 사실 그게 개선이 되고 나서는 사실 물론 뭐 건강이 조기 발견하고 막 그러면서 좀 늘어나는 거는 있지만, 아주 획기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쪼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계속 수명이 계속 늘어날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쪼끔 뭐라 그러나 컨트로버시가 있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늘어나면은 한 150 세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22 세인가 120 세인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 이후로 그게 한 30-40년 됐단 말이죠. 그 후로 더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음. 고게 있죠. 하여튼 고 문제는 인제 나중에 뭐 다루더라도, 일단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거를 쪼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역시 암이 뭐 가장 많죠. 그다음에 이제 혈관 질환입니다. 여기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게 다 혈관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 혈관질환. 그다음에 인제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암도 조기로 발견하면서 인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게 어느 정도 인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보면은 남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요것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사망률 추이가 암에 대해서 사망률은 계속 있지만 혈관은 이렇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그전에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게 많았는데 더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쪼끔 줄어듭니다. 요거 예방 효과가 요새 굉장히 큰 거죠,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데 심장혈관 질환도 계속 2015 년까지 늘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2020 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정체입니다. 계속 쪼끔 요거보다 살짝 늘어났을까? 그렇지만은 그 늘어나는 각도가 완만해진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라든가 이런 관리가 지금 잘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면에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늘어났죠.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런 문제는 있죠. 요즘에 독감이니 뭐 인플루엔자 A형 뭐 여러 가지 그 감기도 요새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인한 폐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요즘에 또 특징은 뭐냐면은 고혈압, 뇌질환증 막 이런 것들이 뭐 암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있는 사람이 폐렴을 같이 있게 되면 이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 암 이런 것들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제 사망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복합적이죠. 그래서 토탈 사망률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심장이 전공이기 때문에 심장이 전공이기 때문에 심장을 먼저 예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가장 인제 흔하게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증세는 뭐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혈관이 좁아져서 뭐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고 이런 거는 사실은 50대 이후에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동맥경화가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20세 이후 30세 이 정도 때도 계속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는 순간 동맥경화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50 세까지는 이전에는 증세가 없죠. 증세가 없어요. 가령 이게 좁아져도 보통 한 60 내지 80% 막힐 때까지는 증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혈액 흐름에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증세가 없는 거지 사실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동맥경화가 시작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돼 있다. 그런데 나중에 50 세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증세가 그때 나타나기 때문이죠. 요거를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고 우리가 요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대 30-40대 이 정도 갱년기 전까지는 요렇게 그냥 동맥경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몰라요, 증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50 세가 지나면 요렇게 겨울이라든가 또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이렇게 혈전이 동맥경화 반에서 혈전이 확 생겨 버립니다. 그러면 혈전이 확 생기면 갑자기 막히겠죠? 그러니까 증세가 확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게 혈전이 생기고 동맥경화 반이 진행이 된 것은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은. 진행이 됐는데 요것이 갑자기 이벤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갱년기 질환이다 동맥경화라는 거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전에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게 증세가 그때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젊은 사람이라도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당뇨라든가 당뇨 전 단계 특히 젊은 사람의 경우가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아는 방법이 이제 이런 검사법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60 내지 80% 까지는 증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협심증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을 때는 증세가 없어요. 좀 빨리 걷거나 계단 올라가거나 무슨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은 이제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는 좁아져서 한 80% 좁아졌다. 그럼 가만히 있을 때는 흐름에 영향을 안 주는데 만약에 빨리 걷는다 이러면은 심장이 더 필요가 많아지죠. 니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니드에 대한 공급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협심증이죠. 협심증.
그게 허혈성 증세죠. 허혈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사실은 동맥경화는 일찍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50세 건강 관리는 물론 그전에 중요한데 50세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 타이밍이다. 이것이 나중에 한 30-40 년의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50대 이후의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 몸을 심장, 폐, 뭐 고지혈증도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혈당 따로, 뭐 혈압 수치 따로 요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몸 전체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문의로 이렇게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뭘 전문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지만 몸 전체는 아 조금 이렇게 좀 더 나중 문제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 전체가 먼저죠. 몸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뭐 무슨 암을 정복한다든가 당뇨를 싸워서 당뇨와 싸워 이긴다든가 저는 그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혈압과 뭐 싸워서 고혈압을 이겨낸다든가 이겨내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지. 이겨내지 않습니다. 당뇨를 관리하면서 혈당을 관리하면서 내가 사는 거고 혈압을 내가 관리하면서 사는 거지 고혈압을 이긴다. 야 요거는 쪼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서구의 그런 어떤 그런 이 질병을 막 정복하려고 하는 질병 정복의 역사 말하는 전투적인 개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그 경우에 의학 프로그램이든 뭐든지 간에 막 전투에서 이겨서 승리하고 막 인간 승리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드라마틱하니까 재밌죠. 재밌으니까 이거는 강조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삶의 많은 부분은 드라마틱한 것보다는 어떤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 사실 이런 것들이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쪼끔 바꿀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고지혈증 내가 모도 있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해 왔는데 관리를 해 왔는데 '내가 왜 고지혈증이야?' 사실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예 억울하죠 사실.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거는 '내가 싸워서 내가 고지혈증을 이겨낸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고지혈증이 생겨서 나이가 드는 것처럼 내가 나이 들으면 같이 살잖아요. 내 나이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제가 왜 이거를 인제 전체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겹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위험한 요인도 되게 겹쳐 있어요. 그리고 남녀 차이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심장혈관 질환에 대해서 뭐 자세히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남자는 50 세부터 생기지만 여자는 심장혈관 질환은 한 60 세, 65 세 남자보다 보통 10 년에서 15 년이 늦습니다. 늦게 나타나요. 그다음에 늦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가령 65 세라든가 70세 이후에 남녀가 병이 생겼다면 여자가 더 심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남녀 차이가 굉장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50세까지 50세 아니면 50세 60세까지도 인제 그럴 수가 있는데 뭐 50대 흔히 뭐 돌연사 뭐 가끔 겨울에 뉴스 나오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돌아가셨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남자죠. 대부분 남자입니다. 남자가 돌연사 특히 겨울에 막 돌연사 같은 거 갑자기 있죠. 돌연사가 꽤 사망 원인 중에서 꽤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남자인데 남자가 돌연사하고 뭐 과로사하고 뭐 남자만 과로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는 갱년기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60 세까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60세 넘어서 70세 남으면 여자도 인제 돌연사도 하고 그러지만은 남녀의 차이가 상당 부분 있다. 그런 걸 쪼끔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강조돼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가족력 같은 거, 특히 심장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혈관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하고 말초혈관 질환하고 요 세 가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심장혈관 질환, 특히 관상동맥은 가족력이 굉장히 강해요. 가족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50 세에서 60세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뭐 심근경색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 뭐 협심증에서 스텐트를 넣었다. 이러면은 상당히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이 가족력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심장혈관에 대해서는. 뇌혈관이나 말초는 좀 달라요. 요거는 위험 인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연령하고 가족력, 요거는 어찌할 수 없는 위험 인자예요. 내가 이걸 인제 modify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unmodifiable risk fac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나이 드는 거,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요런 게 중요하고, 요런 게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인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뭐 담배 피는 거, 이외에도 되게 많죠. 이것만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지 사실은 이거에 대한 위험 인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자, 동맥경화의 위험 인자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위험 인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이와 가족력. 이거 어쩔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풀만 먹고 그러니까는 고기 안 먹고 하여튼 채식만 하고 운동도 매일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질병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된다. 질병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나이 든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흐름,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이 든 사람을 그러면은 다 패배자로 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을 특히 만성 질환 같은 거, 암도 그런 면이 있지만 같이 사는 거다. 그리고 노년엔 그런 불편함을 같이 하는 거다. 그거 외에도 뭐 좋은 점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질병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건강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50대 건강 관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이 됐다. 50%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혈전 예방이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 막히니까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혈전 예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좁아지지 않았을 때는 50%가 안 됐을 때는 혈전 예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혈관을 뭐 해 보니까 동맥경화가 시작이 돼서 좀 진행이 됐다. 그럼 혈전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나이에 비해서 빨리 동맥경화가 진행이 됐다. 이러면 뭐 고지혈증, 특히 LDL 같은 거 굉장히 떨어뜨린다 이 말이죠.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되게 지극히 개별적이야. 건강은 되게 개인적입니다. 아주 개별적이야. 통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얘기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기 위해서,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통계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몸은 지극히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이 50 세의 건강 관리가 나중에 한 30-40 년을 인생의 한 반, 거의 뭐 3분의 1에서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그래서 증세가 나타나는 시기인 거이고, 이때는 몸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근골격계도 같이 해야 되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오늘은 전체적인 그냥 흐름만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가검진 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가 이제 2025년이니까 홀수죠. 홀수해는 뭐 무슨 2년마다 뭐 하는 거, 1년마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은 큰 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요 동맥경화 시작하는 거는 잠깐 말씀드렸고, 예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나이 들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고혈압이잖아요. 나이 들은 사람들은 고혈압이 거의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고혈압 관리가 최근에 많이 인제 고혈압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요새는 관리를 잘합니다 사실은. 근데 남녀가 쪼끔 제가 아까 차이가 있다 잠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에서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은 남자인 경우에는 50세 이거 보시면 여자는 요 40 에서 49세 갱년기 이후에는 사실 고혈압이 10% 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1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0 에서 59에 급격히 늘어나죠. 갱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57%가 돼요. 자, 남자를 비교해 보면 남자는 50세 이전에도 30%가 있어요. 그다음에 50대 38%, 60 대가 되면 53%, 60세 이후에는 여자가 더 높아. 그죠? 어. 그리고 70 대가 되면 여자가 더 높아. 그러니까 여자가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지만은 갱년기 이후 이전에는 거의 문제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지만 갱년기 이후에는 변화가 굉장히 나타나죠. 그래서 오히려 60세 이후에서는 고지혈 이 여자가 이 그 만성 질환 관리,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도 점점 더 이렇게 강화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암도 변화한다. 이것도 하는데 요즘에 이거는 국가검진에서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해도 훨씬 예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개별적인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자꾸 인제 질병을 장기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다. 그러면 심장혈관이 사실은 혈관에 심장병이 있으면 숨이 차단 말이에요. 그럼 폐하고도 관계가 있죠. 심장이 안 좋으면 심부전이 있으면 숨이 차잖아요. 폐 활량도 떨어져요. 하여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또 폐 질환이 있으면 심장에 또 영향을 줘요. 요것뿐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못 하니까 근골격계에 떨어지죠. 또 근골격계가 문제가 있으면 운동을 못 하니까 또 심장혈관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인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분류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질병의 전문론도 다 다르고 그러나 점점 50세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 들수록 전체를 보는 그런 개인 그 사람의 개인을 보는 그런 게 필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통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되게 많이 저도 진료를 하면은 정말 사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만큼 몸은 다 다르다. 정말 몸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우리가 뭐 요새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 그래서 증거 중심이지만 증거라는 것은 그 연구를 했을 때 고거에 한정돼서의 증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 요즘에 80세 이상 굉장히 많지만 많은 연구에서 80세 이후는 연구에서 배제됩니다. exclude 돼요. 그래서 그 인원은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노년에 다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하는 건데 하여튼 이 통계가 중요하긴 한데 통계가 다가 아니다. 요거를 조금 하여튼 생각할 필요가 있고 남녀의 차이 이거는 뭐 개인의 차이 비슷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개인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다. 개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병과 싸우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함께 사는 것이다. 특히 만성 질환은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것이지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당뇨를 이겼다. 뭐 나는 고혈압을 이겼다. 아 이겼다 이런 말 그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죠. 나는 노화를 극복했다. 노화 극복이 됩니까? 안 되죠. 노화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는 내가 노년을 어떻게 잘 내가 그것과 같이 내가 노년에 좋은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뭐 가령 나이 들어서 뭐가 생겼다. 뭐 고지혈증이 뭐가 혈압이 생겼다. 이러면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심장하고 사실 스트레스가 모든 질환에 다 관계되지만 이 분노하고 심장 질환 이거는 정말 연관이 많거든요. 요즘에 쪼끔 분노 사회죠 사실. 정말 분노가 많습니다. 어르신도 분노가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어르신의 분노 이거 참 되게 저기가 되는데 이거 저는 이 연구가 되게 재밌어요. 이 닥터 프리드만의 보스턴 대학의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인제 심장 진료를 하고 인제 심장 의사인데 퇴근을 퇴근을 하다 보니까 여기 대기실에 말이에요. 요렇게 대기실이 있는데 대기실에 자기가 있고 옆에 인제 다른 과가 있는데 심장과가 아니라 다른 과가 있는데 거기하고 보니까 이 천가리를 하러 인제 저녁에 의사들이 퇴근하면은 인제 뭐 이렇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뭘 관리를 하잖아요. 천가리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천가리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심장내과는 요 어디가 다냐면은 요 손잡이 중에서 앞에 부분. 예 그다음에 의자 중에서도 앞에 부분. 요 부분이 많이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가리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이렇게 앞에 부분하고 여기만 이렇게 닳지?' 막 그런 얘기들이 인제 자기네들끼리 농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그냥 흘려 듣고 지나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도 그 사람들 보니까 이 심장내과 심장 환자들은 보니까 이 주로 막 끝에 걸터 앉는다든가 그다음에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많은 거야. "내 순서가 어디냐." 막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제가 지난주에 감기 증세가 있어 가지고 이 A형 타입하고 B형 타입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A형 타입은 좀 도전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 성과 위주고 그다음에 뭐를 목표 지향적이고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환자들은 쪼끔 고런 게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 막 정치가들 막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거의 심장 환자죠. 뭐 김정 북한에서 김일성부터 시작해 김일성이 심근경색이고 또 뭐 김정일이 페이스메이커 박동기 놓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정치적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하고 되게 많이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분노하면 심장병 나빠지고 감사하면 심장병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말 사소한 것들 퇴근할 때 이 의자가 어디가 했는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인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스트레스가 여러 질환에 관계되지만 특히 심장 질환은 굉장히 많이 관계되죠. 이 마음하고 많이 관계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의 건강은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치유는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나의 한계를 보면은 나의 몸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이라는 건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상이라는 게 있어. 어떤 꿈이 있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있어. 그렇지만은 이것이 다 구현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현실을 살잖아요. 우리는 몸을 통해서 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가 있으면 이 몸과 함께 더 같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같이 사는 것이다. 이거가 굉장히 요 생각이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수전 선택에 한 얘기인데 이것도 많이 얘기가 된 거죠. 질병에 대한 은유는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다른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당뇨병 환자야. 딱 이렇게 딱 그 당 사람이 당뇨병을 가진 건데 마치 당뇨병에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가령 요즘에 유방암도 되게 저게 많지만은 저 사람은 유방암 환자야. 그러면 유방암 환자라는 거기로 그냥 딱 포착이 돼 버리죠, 그 사람을.
사실은 그거 자체가 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죠. 유방암은 지금 뭐 95%가 갑상선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관리해 가면서 사는 건데 이거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딱 뭐라고 저는 뭐 "무슨 환자야." 딱 이렇게 하는 순간 또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 그럼 나는 그냥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내가 '나는 고지혈증 환자야. 고혈압 환자야.' 이거는 그런 그 개념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제가 진료하면서 어떤 개별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문제를 어떻게 좀 더 받아들일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0세 이후는 그때는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그때가 중요하다. 앞으로 노년이 길잖아요. 긴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는 개별적인 질병이 아니라 몸 전체를 생각하는 자꾸 몸 전체를 생각해야지 개별적인 거는 조금 더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질병은 싸우는 게 아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까 이런 걸 더 생각해야 된다. 이런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여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 오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음 여기 채팅창에 보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거기 나온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그 밑에 거를 "50세 여성이 꼭 먹어야 할 식품과 영양제, 맞아야 할 예방 접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꼭 먹어야 할 식품과 영양제가 따로 있진 않죠. 무슨 식품을 따로 먹어야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가 그냥 식사 잘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있다든가 뭐가 생기면은 인제 그거에 따라서 뭐 칼슘을 먹는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죠. 있죠. 그다음에 내가 체크를 해 보니까 비타민 D가 워낙 낮든가 뭐 보통 한 30 에서 요새는 그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될 때 그럴 때는 인제 '먹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방 접종은 우선 백신 그 인플루엔자 백신은 올해 이번에도 봤지만은 이번에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안 맞은 사람은 확실히 인플루엔자에 많이 걸렸거든요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맞아 주는 게 좋겠다.' 그거는 안전성도 굉장히 입증이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내가 좀 잘 걸린다 그러면 뭐 코로나도 맞아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50세 이후에 요새 좀 권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폐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포진. 예. 대상포진이랑 폐렴은 맞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선생님 40 중후반이에요. 체력이 급 떨어지는 밤량이 적어요. 관련이 있을까요?" 예. 사실 40대 이후부터 이제 어 갱년기 인제 시작이 되고 그때는 체력이 몸의 한계가 느껴지죠. 어. 느껴지고 밤량이 적은데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좀 더 보통 한 2주 이상 뭐 너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한번 체크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2 주, 4주 정도 이상 되면은 혹시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질문.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꾸준히 스타틴 먹으면 음식이나 운동으로 따로 조절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은 인제 음식이나 운동은 이거는 인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스타틴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스타틴 먹으면 음식이나 운동을 따로 조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원래 인제 50세 지나면 사실 음식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좀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하면서 이것이 음식이나 운동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뭐 스타틴을 한다든가 인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음식이나 운동은 계속 할 필요가 있죠. 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0 대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흉통이 있을 때가 있는데 부정맥일까요? 전조 증상이 궁금합니다. 병원을 언제 가봐야 할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부정맥이 생각보다 인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코로나 하고서도 그다음에 요새 독감, 인플루엔자 도 이후에 이렇게 막 두근거리고 흉통이 있는 사람들이 요새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부정맥이 원래가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요런 문제가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막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요런 것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체크업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부정맥 중에서 중요한 거는 심방세동입니다. 그냥 뭐 조기 수축이나 이런 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심방세동은 이게 심방세동 자체가 심장 때문에도 심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도 오지만 없이도 오지만 요 문제가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정맥 자체를 조절하더라도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맥 으로 인한 뭐 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종류의 부정맥이 있느냐 요거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저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달고 가는 것도 있고 며칠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훨씬 더 체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요런 증세가 있으면 한번 60 대면은 체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모든 부정맥이 증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심방세동도 30%는 증세가 없어요. 뭐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숨도 안 차고 가슴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협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심증도 증세가 심지어 심근경색마저 한 15% 20%는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무증상 심근경색 이런 용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증세가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가슴 통증이 없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뭐 숨이 찬다든가 무슨 이벤트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몸이 좀 불편한 거는 있어요. 그리고 감기 걸리거나 막 그러면 몸이 훨씬 더 그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타나면은 한번 체크업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LDL 콜레스테롤이 55를 넘긴 적이 없었는데 2년 만에 112로 올라서 리피토를 복용 후 3개월 후에 40으로 내렸더군요. 예. 아주 되게 현실적으로 아주 되게 저런 일 많죠. 지인이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안 먹고 식단으로 조절하다가 매시브 스트로크가 와서 불급 판정을 받았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약도 열심히 복용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인제 지금 콜레스테롤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분의 가족력이 어떤지, 그죠? 그다음에 이분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지, 그다음에 당뇨는 아니라도 이분이 뭐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식후 1 시간 2 시간 혈당이 어떤지 이런 필요는 있는 거죠. 이분이 뭐 운동을 평상시에 하시는 분인지 안 하는 분인지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이분이 스트레스에 취약한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인지 자율신경에 저기가 있는지 사실 이것만 요것만 가지고 말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몸을 전체적인 거를 항상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사실은 높지가 않아요. 이분은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도 높지 않았고 2년 만에 112로 올라가서 리피토를 드셨더니 저렇게 잘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 수치만은 아니고 저 수치로도 저렇게 약을 쓸 필요가 있는지 도 저기지만은 만약에 인제 처방 받았다면은 이제 쓸 필요가 있어서 인제 쓴 건데 그래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는 콜레스테롤 약은 약을 쓰면은 저렇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콜레스테롤은
약을 막 두세 달 먹었더니 막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검진했더니 막 이거는 완전히 정상이야. 그러면 '내가 약을 미뤄 먹을 필요가 없었나 보지.' 막 그러면서 약을 끊으면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그냥 관리하고 그런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다른 지인 얘기도 뭐 이것만 하다가 뭐 갑자기 혈압약, 콜레스테롤 이거 관리 안 하다가 뭐 스트로크가 왔다.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 예방이 중요하죠. 저런 거는 참 되게 안타까운 게,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게 세상에서는 저거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은 고혈압약 아프로벨을 드시는 분인 것 같은데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길 수가 있나요? 요새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인제 이 "탈모가 이것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뭐 "탈모가 생겼다."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고혈압약에서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원인이 근데 이분이 막 이거를 약을 복용하면서 머리카락이 반은 2분의 1은 빠졌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아프로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분명히 혈압이 높아서 인제 약을 썼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혈압이 높다는 거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도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나이 들면서 스트레스 관계된 것들이 여러 가지, 그 고혈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꼭 약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요거는 한번 쪼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머리 요즘에 저도 뭐 아내들이 그 탈모에 굉장히 예민한데 '머리 좀 빠지면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머리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사실 뭐 어 그냥 너무 이거를 왜냐면 '머리 빠지는 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더 빠진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머리 빠지는 거를 너무 그냥 그렇게 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이렇게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대 후반인데 폐구균 접종은 몇 번 해야 될까요? 저것도 인제 좋은 현실적인 질문인데, 폐구균 접종은 지금 프리베나 같은 거 두 가지가 있죠. 프리베나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한 번 맞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 보건소에서 맞는 무료가 있어요. 요거는 인제 한 번 맞고 인제 1년 후에 다시 맞는 건데 그거는 인제 23 가구 이렇게 뭐야 그걸 커버하는 거는 좀 더 넓긴 하지만 이게 뭐나 항체 형성이라든가 이런 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는 거는 그냥 하더라도 프리베나라든가 요런 거는 좀 더 맞아 주는 게 좋겠다. 요즘에 그 프리베나가 인제 파이저에서 나온 건데 MSD에서 머크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 중에 또 폐렴 예방 접종이 좀 업그레이드 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폐렴은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 백신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폐렴에 대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고 인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은 다비듀오는 에제티마입하고 로수바스타틴이 합체된 복합제입니다. 녹십자에서 나온 약이고 요즘에 저렇게 그 복합제는 고지혈증도 복합제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비듀오의 특징은 에제티마이브는 장에서 흡수하는 걸 억제하는 거고 로수바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걸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또 탈모의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아프로벨하고 다비도를 갖고 나니까 탈모 때문에 생각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실은 많은 저런 약들이
사실은 그 탈모가 아주 많이 생기거나 막 그런 것들이 보고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아프로벨 혈압이 높고 고지혈증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이 들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트레스나 이런 거하고 사실 더 관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약에 대해서 '아 약 먹고 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혈압이 높았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혈압이 높다는 거 자체가 또 몸에 그런 스트레스 그런 걸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약 때문에 그런 건지는 쪼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혹시 다른 문제 때문에 너무 빠지는지는 한번 '다른 문제 때문에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이 되게 많은데 심장 초음파에서 정상이면은 부정맥은 괜찮은 건가요? 심장 초음파에서 정상이라도 부정맥이 있을 수가 있죠. 특히 부정맥 중에서 조기 수축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방세동이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건 평상시에는 심방세동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이럴 때만 오는 게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심장 초음파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부정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는 정상이기 때문에 부정맥,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어도 그냥 놔둘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심장 초음파는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뀐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맥이 있을 때 심장 초음파에서 구조적으로 정상이냐 아니냐. 요게 요 문제가 있는 거지. 심장 초음파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부정맥이 괜찮다. 요거는 아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중반인데 여기저기 갑자기 그 갱년기 이후에 50대 중반이면은 여기저기 아픈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어디가 그런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요 갱년기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죠. 마음도 중요합니다. 마음도 중요해.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내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앞에 늘 배운다. 늘 성장한다. 이런 성장에 대한 느낌? 그다음에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자기가 뭘 배운다든가 무슨 뭐 취미 활동을 위해서 뭐를 배운다든가 또 뭐 책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런 요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체크업은 해 보지만. 그다음에 또 질문. "선생님 비타민 C 1000mg 약을 반으로 잘라서 시간차 두고 먹어도 괜찮죠?" 뭐 먹을 수 있죠. 근데 비타민 C는 사실은 비타민 C를 너무나 뭐 강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식사 잘하고 그다음에 운동 잘하고 그러면 비타민 C를 반드시 더 먹어야지 면역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환자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역이 떨어진 경우에는 비타민을 추가로 복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비타민 C를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 단지 비타민 C는 위장의 위산 분비를 더 촉진합니다. 그래서 무슨 공복에 먹거나 이러면 조금 위장 장애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저 정도 질문만 하고 인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는 58 세이고 52-3세 완경이 되었습니다. DXA 이게 덱사죠. 그러니까는 골밀도 검사예요. 척추는 제일 낮은 곳이 L2-4. 이거 골다공증이 좀 있네요. 전체 평균은 -3.2. 나이가 58세 -3 이하잖아요. 골다공증이 좀 있는 거죠. 저 조금 물 좀 주실래요? 그다음에 대퇴골은 -1.3, -1.8 골 감소증입니다. 어디가 부러진 적은 없고요. 다행이네. 그러니까는 척추가 더 떨어졌죠. 완경후 열감 정도만 증세가 있어서 호르몬 치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는 뭐 두근거리거나 플러싱, 열감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려니 호르몬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가 있던데 저는 완경 후 5년 정도가 지났죠.
지났잖아요. 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난 후에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좀 컨트로버시가 있단 말이에요. 유방암 위험만 없다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음.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골다공증이 -3.2라면 -3 이면은 좀 골밀도가 많이 빠진 거거든요, 혈액가. 그래서 저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쪼끔 이 이제 저것뿐만이 아니라 골 생성 인자, 골 흡수 인자 요런 게 있어요.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면 골다공증이 심한 편이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들은 뭐 잇몸이라든가 뭐 그런 게 부작용이 있잖아요. 임플란트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호르몬 치료든 아니면 골다공증 약 요즘에 뭐 일 주일에 한 번 먹는 거,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 주사 맞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 왜냐하면 -3 이하면 상당히 떨어진 거다,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할 거냐는 쪼끔 병원에서 한번 몇 가지를 체크를 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음. 걷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매일 한 40-50 분은 꼭 걷는다. 이것이 골다공증에 굉장히 중요하고 칼슘 같은 거는 보충할 필요가 있죠, 골다공증이 저렇게 있으면. 그래서 고런 식으로 하고 어 굳이 여기서 인제 "골다공증이 심한 편이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요거 골다공증과 내가 같이 잘 사는 거야. 사실 골다공증이 없었으면 내가 운동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뼈를 더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몸을 돌아볼 수 있고 나의 한계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나의 한계를 안다는 건 나의 현실을 알게 현실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현실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꿈이 있어도 나의 그것과 현실과에 맞지 않는 거는 나하고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런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절대 나한테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내가 길게 볼 때 남은 30-40 년을 충분히 더 이것이 없었던 완전히 완벽한 사람에 비해서는 더 좋을 수 있을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질문도 많고 그래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또 저도 사실 갱년기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건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냥 지엽적인 그런 개별 질병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